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방역당국은 현 상황을 4차 유행의 진입 단계로 진단했습니다. 지난해 3차 유행 당시와 비교하면 치명률은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수학적 모델링 결과 현재 상황이 악화하면 7월 말 확진자가 2,000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방역 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고3 학생과 고교 교직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오는 19일부터 시작됩니다. 또 서울과 경기 지역 학원 종사자 21만 명의 백신 접종은 13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됩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하게 확산하면서 각국이 추가 접종 부스터샷을 속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백신 접종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난 사람을 대상으로 부스터샷을 시작했고 터키도 부스터샷을 허용했습니다. 오는 19일 영국의 전면 봉쇄 조치 해제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 사망자가 400만 명을 넘었다며 방역 조치 해제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1,200명대를 기록하자 방역당국은 현재 4차 유행에 진입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백브리핑에서 현 상황을 4차 유행의 초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손 반장은 요양기관이나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은 현재 한 건도 없다면서 3차 유행과 달리 치명률은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4차 유행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유행이 커지고 있으며 지난해 12월과 비교했을 때 소규모 집단 감염이 늘고 있다는 점은 위험 신호로 보인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손 반장은 또 변이 바이러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면서 델타형의 증가 속도가 빨라 감염 전파 속도가 더 강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상황이 계속 악화되면 이달 말에는 2,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수학적 모델링을 이용해 확진자 발생 전망을 추정한 결과 7월 말 확진자 수는 현 상황이 유지되면 1,400명 정도, 악화하면 2,140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면서 방역 수칙도 잘 지켜져 확산세가 억제되면 9월 말에는 신규 확진자가 260명에서 415명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앞둔 고3 학생과 고등학교 교직원은 오는 19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게 됩니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8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 학원 방역 강화 조치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19일부터 시작되는 수험생 백신 접종에는 재학 중인 고3을 비롯해 휴학생과 2022년 대입에 응시하는 조기 졸업 예정자 등이 포함됩니다. 학원 내 집단 감염 사례가 늘어나면서 서울과 경기 지역 학원 종사자 21만여 명에 대한 백신 접종도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이뤄질 예정입니다. 또 여름방학 중 집중훈련과 각종 대회 참가로 감염 위험이 커지는 학교 운동부와 체육 중고교 방역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지만 2학기 전면 등교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2학기 전면 등교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에 맞게 안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차관은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전면 등교가 가능한 현재의 원칙을 유지할 것이라며 3단계나 4단계로 감염증 상황이 심각해지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가 총력 대응으로 7월에서 8월 중 확산세가 꺾이기를 희망한다며 모든 국민이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2학기 전면 등교 목표에 훨씬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병무청은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입영 대상자를 화이자 백신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하고 12일부터 접종을 시작합니다. 병무청은 7월에서 9월 사이 입영하는 사람 가운데 백신을 맞겠다고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가지고 가면 우선 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이번 주부터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착순으로 접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7월에서 9월 사이에 입대하라는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모두 맞을 수 있다며 입영 전에 백신을 맞지 않더라도 입대 이후에도 군에서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세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보니 군은 정부 방침에 따라 거리 두기 단계를 유지하되 장병들의 외출과 외박, 마스크 착용 등 일부 부분에 대해선 좀 더 강화된 지침을 적용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서울시가 시청 바로 앞 서울광장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약 5개월 만에 다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8일 오전 온라인 브리핑에서 9일 중구 서울광장 임시선별진료소 개소를 시작으로 다음 주 월요일까지 25개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25개 자치구 선별진료소와 별도로 운영 중인 임시선별검사소는 현재 26개로 추가 개소가 완료될 경우 51개로 늘게 됩니다. 핵심 방역 수칙을 단 한 번이라도 어기면 해당 업체는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시작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는 현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꺼내든 강력한 제도라며 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집단 감염의 온상지가 된 서울 홍대 거리. 환기가 어려운 지하 주점 안에서 거리 두기가 지켜지지 않는 건 기본. 여기는 이름은 아닌 거죠? 이게 보면은 이렇게 모인 데가 있거든 그런데. 아예 체온계조차 구비하지 않은 가게도 있습니다. 구비를 안 했고요. 그거를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안 하죠.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은 현장 방역. 결국 방역당국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강력한 칼을 빼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영업시간 제한이나 이용 인원 등 핵심 방역 수칙을 한 번이라도 어기면 그 즉시 영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방역수칙 위반이 드러나시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1차에서 열흘 이상의 영업정지 등 아주 중대한 책임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은 첫 번째 위반했을 때는 구두 경고에만 그쳤지만 지금부터는 1차 위반 시부터 열흘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며 4번 이상 위반했을 경우 폐쇄 명령이 내려집니다. 다만 시설 방문객이나 가게 손님이 방역 수칙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책임 소재를 구분합니다. 적발되기 전에 업주가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손님에게 주의를 줬다면 업장이 아닌 방역 수칙을 위반한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겁니다. 사실상 국민들의 자발적인 이 실천과 노력들이 함께 결부되지 않는다면 이런 코로나19의 유행을 억제할 수 없다는 점을 함께 좀 생각해 주시고 정부는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귀책 사유를 명확히 따져보겠다며 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수도권의 거리 두기 단계가 연장되면서 방역 지침 완화를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은 망연자실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인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일부 업주는 방역에 도움이 되겠다며 자진해서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행 수도권 거리 두기 단계가 유지됐다는 소식에 자영업자들은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자정까지 영업, 6인 모임까지 허용을 기대했는데 희망이 또 사라졌다는 겁니다. 8시나 8시 반쯤에 와서 이렇게 스트레스 풀 겸 볼을 치고 가는데 그런 게 전혀 못한다는 거죠. 10시에 일단 문을 닫게 되니까 허탈하죠. 희망이라는 게 우리 자영업자들한테 과연 올까? 시간을 12시까지 완화시켜준다고 해서 그러니까 기대를 했다가 실망을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기대를 안 하고 있었던 때보다 너무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특히 반년 넘게 영업이 금지된 유흥시설 업주들은 당장 어떻게 생계를 유지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호소합니다. 우선 금전적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다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지금 제가 아이가 3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점심이나 저녁 피크 타임에 요즘 배달로 차라리 이번 기회에 방역 고삐를 조이면서 빨리 코로나19 종식을 기다리는 게 낫겠다는 자영업자들도 있습니다. 거리두기를 통해서 코로나가 빨리 없어진다고 하면은 거리두기를 좀 더 강력하게 진행을 해서
하루속히 없애주는 게 더 필요할 것 같고 일부 업소는 자진해서 문을 닫았습니다. 춤을 출 수 있는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된 업소입니다.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지만 이곳은 보시는 것처럼 방역에 동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시민 상당수는 더 큰 위기가 오기 전 지금의 거리 두기를 유지하는 게 좋다며 방역 당국의 결정에 동감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거리 두기는 계속 유지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자분들께서도 힘드시겠지만 거리 두기가 유지되지 않으면 더 큰 위험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 가려고 했는데 하필 이게 2주 연장이 되니까 이제 못하게 돼가지고 또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시민으로서 좀 충분히 협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정부는 이번 주말 전까지 지금의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 새로운 거리 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까지 격상할 방침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현대백화점이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역센터점을 오는 12일까지 문을 닫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 확진자가 71명 나온 무역센터점 전체 직원에 대해 2차례 이상의 코로나 검사를 진행하고 식품관 근무 직원은 14일 동안 자가격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현대백화점은 지난 4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추가 확진 판정을 받자 부분적으로 폐쇄를 이어오다 7일부터 임시 휴점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가 빠르게 줄어드는 이른바 축소사회 대응을 위해 방송인 사유리 씨와 같은 비혼 출산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법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경제 사회를 뿌리째 흔드는 인구 지진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 전략이 발표됐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해보고 싶은 거 있어? 임신, 그리고 출산. 방송인 사유리 씨와 같은 비혼 출산과 비혼 동거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법적으로 포용해서 양육과 부양, 교육 등의 지원이 추진됩니다. 이를 위해 혼인과 혈연, 입양으로만 규정된 현 건강가정기본법의 가족 개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법령상의 가족 개념 확대를 추진하여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고 1인 가구 대상 소득, 주거 서비스 등 지원을 강화하며 법 제도상의 차별 해소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해 인구절벽, 인구지진, 인구재앙 등 다양한 표현이 쏟아지는 가운데 정부는 축소사회 도래로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며 총론적인 전략 일부를 발표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2년 내리 세계 최하위인데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오는 2025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 진입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인구 자연 감소, 초고령 사회의 임박, 지역 소멸 현상 등 소위 3대 인구 지진 징후를 그 어떤 나라보다도 생생하게 경험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축소사회 대응을 위해 자녀 돌봄 서비스를 온종일 제공하고 또 의료기관 전담팀이 고령 환자 등을 찾아 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와 비대면 진료의 도입과 외국인 인재에 대한 비자 발급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청년 취업 문제와 맞물려 있는 고령층의 고용 활성화 방안 논의도 시작하는 등 오는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부문별 세부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2분기 시가총액이 가장 많이 뛴 기업은 카카오로 3월 말 44조 원에서 6월 말 72조 원으로 약 28조 원 늘었습니다. 반대로 셀트리온의 시가총액은 1분기 43조 8천억 원에서 2분기 37조 원으로 약 6조 8천억 원 줄었고 삼성전자도 4조 2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기업 분석 전문 한국 CXO 연구소는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 2,357곳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CXO 연구소는 또 보통주 기준 시가총액 1조 원 이상인 기업이 3월 말 242곳에서 6월 말 274곳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 기업의 전체 시가총액은 3월 말 2,411조 원에서 6월 말 2,604조 원으로 3개월 새 193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임혜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케이블 TV의 지역 채널 상품 소개 방송이 지역경제 도약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임 장관은 상암동 LG 헬로비전에서 진행된 지역 채널 상품 소개 방송 현장에서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 케이블 TV가 지역 소상공인과 농어민의 특산품 판매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전 국민의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임 장관은 당일 진행하는 온라인 실시간 판매에 출연해 완도 특산품인 완도 전복을 직접 소개하고 판매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케이블 TV가 지역 채널에서 1일 3시간 안에서 3회 이내로 상품 소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2년간 실증 특례를 허용했습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기후위기 대응 리더십 성적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10대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그룹 대부분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내부 이행계획이나 목표 등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고 10대 그룹 100개 계열사 중 설문에 응답한 44곳 가운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 연도와 이행계획을 보유한 곳은 25곳에 그쳤습니다. 주요 그룹 가운데 SK와 삼성은 전 계열사가 설문에 응답했는데 100% 재생에너지 조달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으나 목표 연도를 수립하지 않거나 이행 연도가 늦은 계열사들이 많아 C+를 받았고 이는 국내 기업 가운데 최고점입니다. 계열사 절반 정도가 재생에너지 100% 달성 목표와 이행 연도를 응답한 LG와 포스코는 D를, 롯데와 한화, GS 등 대부분 그룹에서는 계열사 전체가 설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외부에 공개하기 어려운 단계라고 답해 최하점인 F를 받았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면서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하는 양상입니다. 특히 수도권 감염자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상황이 더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더니 이젠 사상 최대 규모까지 기록했습니다. 정부 역시 4차 유행에 진입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상황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지난 3차 유행 때의 정점보다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이러한 확진자의 증가 추세는 앞으로 1, 2주는 적어도 계속 지속이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러니까 방역 당국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현 단계 기준으로 볼 때 적절하게 방역 조치를 이행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2,000명이 넘어서는 신규 확진자 규모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예측을 하는 만큼 굉장히 위험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전문가들도 그렇고 방역 당국도 그렇고 4차 유행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이 4차 유행이 맞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에 3차 유행 정점에 도달했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2월 초에는 300명대까지 신규 확진자 규모가 줄어들었거든요. 그 이후에 3, 4월 때부터 다시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평일 기준으로 700명대, 그 주말 효과가 나타나는 요일 때는 400~500명대 신규 확진자를 보였는데 요 수치가 실제로 2차 유행 때 수치의 한 2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난 3, 4월부터 최근까지의 기간은 그럼 뭔가라는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간이 4차 유행 기간이었고 지금부터 시작되는 기간이 5차 유행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상황은 적절하게 방역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되면 정부가 예측하는 것처럼 2,000명을 넘어설 수도 있고 어쩌면 그 이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영국이나 러시아처럼 확진자 규모가 하루 확진자 규모가 2만 명 이런 수준까지는 가지는 않을 거다라고는 판단을 합니다만 어찌됐든 증가 추세는 계속 이어질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방역 당국에서는 더 나아가서 하루 확진자가 2,000명까지 늘 수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정말로 그렇게 보십니까? 일단 정부에서 그러니까 방역 당국에서는 그러니까 수리과학적 모델로 계산을 했는데 방역 당국에서 얘기하기로는 적절하게 방역 수칙을 이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백신 접종이 진행이 되게 되면 이 수치보다는 적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또 반면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백신 효과는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 달에는 백신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는 아니고요.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백신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은 2차 접종까지 완료를 한 다음에 2주 정도가 흘러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는 크게 기대할 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나머지 하나의 요인이 실제로 방역 수칙을 어느 정도 적용을 하거나 아니면 이행을 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적절하게 현 상황에 맞는 방역 조치를 취해야 되고, 이 부분을 국민들께서 잘 따라 주셔야지만 지금 상황을 어느 정도 안정화시킬 수 있다. 만약에 지금 정도 수준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 8월 달이 넘어서 이제 환절기에 도달하게 되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특징이 일반 감기하고 유사한 특성이 있다 보니까 확진자는 더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날씨가 쌀쌀해지기 전까지는 이 확산세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무증상 감염자는 물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지금 확진자가 1,000명이 넘는 상황인데 지금의 역학조사 방식만으로 충분할까요? 일단 중요한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 어학원발 집단 감염 양상을 보면 능동 감시 대상자뿐만 아니라 수동 감시 대상자 중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이 얘기는 수동 감시 대상자는 거의 접촉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확진자가 나온다는 얘기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어떤 전파력, 감염력이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다. 그러니까 현재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마찬가지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어떤 감염력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 상태까지 수행하던 방역 수칙 준수만으로는 경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식당에서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한다든가 카페에서 음료를 마신다든가 이러한 환경에 놓이게 되면 그동안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나 알파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 부분이 이제 차단이 됐었거든요. 근데 예. 이거를 넘어선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이행하고 있는 방역 수칙보다 한 단계씩 높은 수준으로 적용을 해야지만 실제로 현 상황을 좀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밀접 접촉 대상자 그리고 능동 감시, 수동 감시의 어떤 기준점을 한 단계씩은 적어도 격상을 시켜야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높은 감염력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역학적이나 방역적인 요소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현재 집계되고 있는 확진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지금의 확산을 주도하는 건 백신 미접종자인 20, 30대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20, 30대 접종을 서둘러야 한다라는 입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일단 뭐 지금 20, 30대의 젊은 층 위주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일부 전문가들은 이 연령대에 대해서 우선 접종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젊은 층에 대해서 현 상황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오히려 안도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서 접촉이 더 많아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 중에도 돌파 감염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렇게 되면 백신 접종을 맞은 20, 30대의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전파가 오히려 매개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가장 대안이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방역 당국에서 그렇고 국민들께서도 특히 20, 30대 젊은 층에서 현 상황을 직시하면서 방역 수칙을 잘 이행하고 되도록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백신 접종의 우선순위에 있는 연령대는 우리 학생들, 그러니까 고3 이외에 혹시 해외 사례에서 연령이 지금 낮춰지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빨리 국내로 적용을 해서 향후에 2학기 전면 등교에 대비해서 이 연령대에 대한 백신 접종을 우선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현 상태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전면 등교 시에는 오히려 학교 내 감염이 더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학생들의 대상으로 한 접종이 보다 더 시급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도 전문가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살펴봤는데요. 사실 최근에 방역 기조가 국민에게 잘못된 신호를 줬다라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보다 치밀하게 대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종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과학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최소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모두가 우려했던 코로나19 4차 대유행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네. 국내 1일 확진자가 지난 1차와 2, 3차 대유행 때를 넘어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겁니다. 이번 대유행이 지난 유행들과는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예, 정말로 이 대유행이 다시 현실이 됐는데요. 그런데 지난 유행들보다 확산이 더 심할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먼저 지난 세 차례 대유행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1차 대유행은 지난해 초 시작됐습니다. 2월 말 정점을 찍으면서 1일 확진자 수가 최대 909명까지 기록됐습니다. 2차 대유행은 지난해 여름 있었죠. 네. 8월 말 정점에 이르면서 하루에 최대 441명이 확진됐습니다. 예. 3차는 지난해 말, 그러니까 1,240명이 확진됐던 지난 12월 25일 날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후로 지난 반년 동안 확진자 수가 400명에서 600명대로 유지됐고 또 지난 7일에 1,000명을 넘기면서 4차 유행에 본격 진입한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지난 대유행 때마다 각각 원인도 달랐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있었던 1, 2차 대유행 때는요.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감염이 유행의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1차 때는 신천지, 또 2차 때는 수도권 교회 등 이런 종교시설의 집단 감염이 지목됐습니다. 반면에 3차 대유행 때는요.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감염이 계속됐는데요. 확진자 수가 안정세를 보일 때마다 정부가 거리 두기를 완화하고 또 소비 쿠폰을 뿌리는 등 이런 방역을 푼 것들이 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예. 당시에는 확진자가 동시다발로 발생하면서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서 했던 선제 조치들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유행은 지난 3번의 유행과 비교해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네, 이번 4차 대유행도 3차 때와 마찬가지로 전국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 주요 원인은 변이 바이러스로 꼽힙니다. 최근 일주일 국내 주요 변이 검출률이 39%로 증가했고요. 또 지난 특히 전파력이 센 델타 바이러스 검출률이 직전 한 주보다는 약 3배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예. 전문가의 분석 들어보시겠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는 감염력이 높은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의 국내 유입을 좀 적극적으로 차단하지 못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파졌다라는 이 부분이 뭐 뼈아픈 그런 좀 어려웠던 점이 이유고요. 물론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막지는 못하겠으나 한 달, 두 달이라도 늦춰서 집단 면역 형성이 좀 완성돼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면 좀 더 나았을 텐데 그게 좀 어렵고요. 두 번째로 지난 3차 대유행 이후 1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6개월간 지역사회의 무증상 감염자를 제대로 줄여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지난 6개월 동안 어떻게 보면 좀 방치했었다라고 보는 것이 뼈아픈 실책입니다. 네. 자, 델타 변이 확산세를 적극적으로 잡지 못한 것과 함께 방역 수칙을 완화한 것이 원인으로 꼽히는군요. 자, 그래도 다행인 건 지난 대유행 때와는 다르게 현재는 백신 접종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는 점인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1차와 2, 3차 때와는 다르게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고 또 한 차례라도 백신을 맞은 사람이 전 국민의 30%에 달합니다. 현재 나온 백신들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 예방 효과가 50%에서 60%까지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긴 합니다. 예. 하지만 다행인 것은 위중증 예방 효과는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돌파 감염이 생기더라도 위중증 진행이나 사망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는 점이 지난 유행 때와는 다른 점입니다. 실제로 백신 덕분에 최근에 확진자가 급증을 하는데도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수가 적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지난 3차 유행과 비교를 해보면 치명률은 지금 약 3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이 진행되면서 방역을 푸는 것이 오히려 확산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예. 전문가에게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코에서 증식을 하니까 코에서 그러니까 전파가 되는 감염이 되는 거 못 막는 거예요. 그래서 돌파가 생기지만 혈관에는 이미 항체들이 다 있기 때문에 세포에는 중증은 안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맞았다고 해도 내가 감염될 수도 있고 중증으로 안 가지만 전파를 할 수 있다는 게 지금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감염되더라도 위중증 진행이나 사망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백신을 어떻게든 맞는 게 좋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다시 4차 대유행이 시작이 되고 나니까 그 정부의 방역 조치에 대한 비판도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유행을 돌아보면요. 감염이 가라앉을 때마다 방역의 고삐를 풀었던 것이 이런 반복되는 이 유행의 원인이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이제까지 거리두기 체계는 총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됐다가 이번에 4단계로 새로 개편되는데요. 새 거리두기 적용이 일단은 유예됐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새 거리두기가 적용되면은 수도권은 3단계 기준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방역당국 전망은 현재 상황이 유지가 된다면 오는 7월 말에 확진자가 1,400명에서 2,000명까지도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7월 말 환자 수를 기준으로는 현 수준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1,400명 정도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으며 현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2,000여 명이 넘을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방역 수칙 준수를 통해 확산이 억제되는 경우에는 환자 수는 감소세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백신 접종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면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가 적극적으로 이행될 경우에 9월 말에는 훨씬 더 낮은 수준으로 감소가 예상되는 걸로 추정을 하였습니다. 네, 또 김부겸 국무총리는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새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까지도 적용할 수 있다고 7일 밝혔고요. 또 구체적인 거리두기 적용 단계는 오는 11일 중대본 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는 일요일인 거죠. 네,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확산세를 잡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조치가 좀 신중하게 모색돼야겠습니다. 최소라 기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국에서 하루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3만 명을 넘은 가운데 이달 19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규정을 폐지하겠다는 영국 정부의 발표에 따른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400만 명이 넘었다며 방역 조치 해제에 극도로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국 정부 집계에 따르면 현지 시간 7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만 2천여 명으로 1월 하순 이후 처음으로 3만 명을 넘어서며 약 5개월 반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입원은 386명, 사망은 33명으로 지난 7일간의 합계 기준으로 입원과 사망은 이전 7일간에 비해 각각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르면 7월 19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규정을 대부분 폐지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Let's be clear why infection rates are so high. Because the Prime Minister let the Delta, or we can call it the Johnson variant, into the country. 야당의 비판에 존슨 총리는 신중한 접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What we're doing, Mr. Speaker, is cautiously, prudently moving from a legal diktat to allowing people to take personal responsibility for their actions. 세계보건기구 WHO는 백신 접종률이 높은 선진국들의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We would ask governments to be really careful at this moment, not to lose the gains you've made, to open up very carefully.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사망자가 과소평가되고 있다며 조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We have just passed the tragic milestone of 4 million recorded COVID-19 deaths, which likely underestimates the overall toll. 더불어 여수스 총장은 변이 바이러스와 백신 불평등으로 아프리카와 아시아, 중남미 일부 지역에서는 죽음의 물결이 일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델타 변이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해 미국에서도 델타 변이 감염이 최근 신규 코로나19 확진자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델타 변이가 영국발 알파 변이를 밀어내고 결국 미국에서 가장 지배적인 변이 바이러스가 된 겁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달 하순부터 지난 3일까지 2주간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51.7%가 델타 변이 감염자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확진자가 가장 많았던 영국발 알파 변이 감염자의 비율은 28.7%로 낮아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인도발 델타 변이가 미국에서 지배적인 변이가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아칸소, 네바다, 미주리주에선
신규 감염자의 80% 이상이 델타 변이 감염자였습니다. 미국 인구의 47.6%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지만 이들 중에선 접종률이 훨씬 낮습니다. Right now, as I speak to you, millions of Americans are still unvaccinated and unprotected. And because of that, their communities are at risk, their friends are at risk, the people that they care about are at risk. This is an even bigger concern because of the Delta variant. 이런 가운데 화이자 백신의 예방 효능이 94.3%에서 델타 변이 유행 후 64%로 크게 낮아졌다는 이스라엘 보건부의 지난 5일 발표로 델타 변이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그러나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볼 때 화이자를 비롯한 코로나19 백신들이 델타 변이에도 효과적이라고 현지 시각 7일 보도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자산 매입 축소 논의를 사실상 시작했지만 아직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게 다수 견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준은 현지 시각 7일 공개한 지난달 15일에서 1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을 통해 참석자들은 앞으로 회의들에서 경제 진전을 평가하고 자산 매입 계획과 구성 요소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후 경기 부양을 위해 매달 1,200억 달러 상당의 국채와 주택 저당 증권을 매입 중인 연준은 예상보다 큰 폭의 물가 상승에 자산 매입의 점진적 축소 문제를 지난달 회의부터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자산 매입 축소 문제를 논의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신중한 어조로 논의 착수를 시사했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지면서 이미 백신 접종을 끝낸 사람들에게 추가 접종하는 이른바 부스터샷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터키 등이 부스터샷을 시작한 가운데 다른 여러 나라들도 접종 계획을 밝히거나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김형근 기자입니다.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을 가장 먼저 시작한 곳은 러시아입니다. 백신 접종을 끝낸 지 6개월이 넘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코로나19에 걸렸다 회복된 후 6개월이 지난 경우도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С учетом неблагоприятной эпидем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будет разрешено проводить вакцинацию после 6 месяцев после перенесенного заболевания. 터키도 의료 종사자와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부스터샷을 허용했습니다. 중국산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많은 데다 델타 변이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높은 백신 접종률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 영국도 부스터샷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시작 시점을 오는 9월로 잡고 있습니다. They back our plans, which are to roll it out from September this year onwards and really to do what it takes to keep the virus at bay. That's the objective. And 남미에서는 도미니카가 델타 변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부스터샷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태국도 중국산 백신을 맞은 의료진에게 부스터샷으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여러 나라도 부스터샷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 WHO는 부스터샷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낮은 국가가 많은 상황에서 백신 공급난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최근 발생한 경기도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에서는 불이 난 지 8분이 지나도록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는데요. 이번 화재를 계기로 화재 감지기의 오작동과 화재 감지 오류 등 성능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국내 연구진이 사람이 사용하는 불이 아닌 실제 화재만 인식해서 10초 안에 알리는 지능형 화재 감지기를 개발했는데요.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이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안전측정연구소 최만용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화재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설치율은 높아졌지만 여전히 불이 났다는 소식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화재 감지기가 제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화재 감지기의 한계점은 뭔가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높은 그 오경보 문제를 들을 수 있고요. 네. 이 사람이 그 사용하는 불이나 또 그런 불과 함께 파생되는 또 연기, 수증기, 먼지 그 등에 대해서 기존의 화재 감지기는 화재다라고 반응을 함으로 오경보율이 높습니다. 예. 이러한 상황이 자주 연출되는 실내 공간에서는 오경보율이 상당히 높다고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두 번째로는 화재 초기에 감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오경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재 감지기들이 그 감도를 낮게 조정해서 제품을 이렇게 출하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 불과 연기가 있어도 경보가 울리지 않거든요. 네. 하지만 실제 그 화재 상황에서는 이러한 방법이 오히려 초기 화재를 감지 못하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화재 감지기들이 초기에 감지를 못해서 진압과 대피가 어렵고 또 높은 오경보로 신뢰성이 떨어져 경보가 울려도 제때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최근에 일어난 쿠팡의 그 화재 사건도 화재 경보를 흔히 그 발생하던 오경보라고 생각해서 제때 대처하지 않는 그것이 큰 화재로 이어진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기존에 나와 있는 화재 경보기로는 이 실제 화재를 막아내기에는 한계점들이 좀 많네요. 네. 그런데 최근 개발한 지능형 화재 경보기는 화재가 난 지 10초 만에 경보를 울리는 그런 기능이 추가됐다고 하던데 이게 네. 어떤 원리로 가능한 건가요? 네. 지능형 그 화재 감지기는 그 불꽃의 특정 그 이산화탄소 파장대를 검출할 수 있는 그 적외선 센서와 적외선 열화상 센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것을 융합하여 가지고 고감도, 고성능 그 센싱 기술을 구현해 가지고 네. 여기에 인공지능 기법을 더하여서 사람이 사용하는 불인지 또 실제 화재 불인지를 구분하게 만들어 줍니다. 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융합 센서를 통해 이런 감시 공간에 사람 또 불꽃 그 사람이 있는 위치 등의 다양한 영상 처리와 또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인공지능으로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셋을 만든 후에 이것을 머신러닝 학습시켜서 아 이것이 화재 상황이다 네. 아니다를 판정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서 그 제품에 집어넣어서 출하하게 되는데 예. 이렇게 함으로써 다양한 불을 그 사용하는 공간에서도 사람이 사용하는 불인지 실제 화재 불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서 최소한의 오경보로 정확하게 실제 화재를 불만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이제 주변의 햇빛이나 특수한 빛 때문에 외부 환경 때문에 오잔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같은 것들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화재 경보가 울리면은 아 이것이 진짜 화재인 곳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죠. 예. 네. 사실 뭐 주방이나 사우나 같은 그 건물들은 오작동 때문에 화재 감지기를 꺼놓고 있다가 나중에 큰 화재로 이어지는 그런 사고들도 많이 있었는데 네. 자, 이런 일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연구소가 그 기업과의 공동 개발로 시제품 개발까지 완료한 상태라고 들었는데요. 네. 곧 현장에서 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그 연구소 기업인 한선 ST에서는 현재 시제품을 개발 완료하였고요. 그 제품을 상용화하기 위한 그 실증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예. 저희 연구원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실내 환경에서 시범 운영하여 가지고 제품의 그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가지고 아마 내년 초에 제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품으로 상용화할 수 있도록 저희 연구원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네. 자, 최근 화재와 관련된 안타까운 사고들이 있었기 네. 때문인지 좀 하루빨리 상용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이어서 다른 기술에 대해서도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 우리가 영화를 보면 이 CCTV 영상을 확대해서 네. 멀리서 찍힌 사람의 신원도 확인하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봐왔는데 네. 실제로 이 기술을 개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상용화가 되어 있나요? 네, 이 기술은 현재 저희 연구원의 그 연구소 기업인 그 한선 ST에서 상용화 개발을 그 진행 중에 있고요. 네. 본 기술은 60m 거리에서도 모든 사람의 얼굴을 신원 인식이 가능한 그런 그 수준으로 영상을 자동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그 시제품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상용화를 위해서 또
안정화 및 소형화 제품을 개발을 진행 중에 있고요. 이 제품이 상용화가 되면은 현재의 CCTV의 그 화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그 범인의 검거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어서 그 범죄 예방과 그 대응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해상도의 영상을 얻을 수가 있어가지고 이 제품과 함께 인공지능 기반의 신원 인식이나 또 행동 인식의 기술을 사용하면 인식 성능도 많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제품은 올해 실증을 통해서 내년 정도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 범인 검거도 그렇지만 실종자를 찾는데도 앞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그 오늘 설명해 주신 화재 감지기와 CCTV 기술은 우리 안전을 지켜주는 기술들이잖아요. 연구원님께서는 이런 안전 분야를 연구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네, 저희 연구원의 안전측정연구소에서는 국민의 그 안전에 대한 그 문제를 IT 그 측정 기술로 해결하고자 이렇게 연구를 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그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파악하고 이것을 해결하는 과제를 또한 또 발굴하여 연구 개발해가지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저희 그 연구부서의 일이고요. 저희가 이 개발 당시에 국가에서 그 해결해야 할 10대의 그 현안 과제가 있었는데 이 중에 범죄 예방과 화재 안전 분야가 있었습니다. 특히 그 CCTV와 같은 경우에는 그 10여 년 전 당시에 세계적으로 테러가 많이 일어났던 그 상황이어서 그 테러의 용의자나 범죄자의 신원을 빨리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개발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정성부에서는 이 NAP, National Agenda 프로젝트로 선정을 해서 저희가 연구 개발을 마쳤고 본 개발을 8개국의 국제 특허를 획득을 했습니다. 적외선 열화상 기술에 의한 그 사람에 대한 추적 및 인식 기술도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화재 사건은 아직 그 전 세계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숙제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이 현재 되었고 앞으로 그 지능형 그 화재 감지기 제품이 상용화되어 가지고 실생활에 보급화되면은 화재 발생률 감소와 함께 그 화재 감지에 대한 그 국민의 신뢰도가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사실 말씀을 좀 더 듣고 싶어도 지금 여기까지만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연구원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일상이 조금 더 안전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든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많은 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최만용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약물 가상 스크리닝 기술을 이용해 새로운 코로나19 바이러스 치료제 후보 물질을 찾아냈습니다. 카이스트 이상엽 특훈 교수와 한국 파스테르 연구소 김승택 박사 공동 연구팀은 6,218종의 약물을 대상으로 가상 스크리닝 기술을 적용한 결과 코로나19 치료제 후보 물질 3개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후보 물질은 현재 임상이 진행 중인 오미팔리십과 타피파닙, 에모딘이며 특히 오미팔라십은 현재 코로나19 표준 치료제로 쓰이는 렘데시비르보다 항바이러스 활성이 약 200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립중앙과학관이 태양 관측을 전문으로 하는 천체 관측소를 오는 16일 개관합니다. 천체 관측소는 관측실과 체험학습실, 제어실로 구성됐으며 지난 26년 동안 태양 활동 연구에 쓰였던 연구용 태양 망원경도 볼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과학관은 천체 관측소 개관을 알리기 위해 오는 10일 오후 2시부터 과학관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태양 관측 생중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선도연구센터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 중견기업의 현금 부담금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선도연구센터 사업에 참여하는 올해 기업은 대기업을 포함해 총 205곳으로 기업들은 선도연구센터의 성과를 먼저 활용하기 위해 현금이나 인건비, 장비, 재료 등을 지원해야 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9일까지 기업과 연구 책임자에게 현금 부담금 면제에 대해 안내한 뒤 올해 말까지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현금 부담금을 면제할 예정입니다. 한국전력이 해상풍력 발전의 공사 기간을 90일에서 10일로 단축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한전은 해상풍력 발전기를 10일 만에 바다에 설치할 수 있는 해상풍력 일괄 설치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술은 안전한 항구에서 발전기 하부 기초와 상부 터빈을 모두 조립한 후 발전기 전체 구조물을 들어올려 바다로 운송해 설치하는 공법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4차 대유행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와 함께 느슨해진 방역 긴장감이 갑작스런 확산의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방역 대책은 물론 일상에서의 방역 빈틈은 없는지 꼼꼼하게 돌아봐야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